안녕하세요.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자 혼자 애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다면 다들 놀라시겠죠? 저도 결국 이렇게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한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아버지 밑에서 성실함이 미덕이라 배우고 자랐습니다. 사람은 나이마다 다 때가 있는 거라는 말에 공부도 참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시절의 엄친아였어요. 시작부터 제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제가 당했던 황당한 사연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람 인생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실 거예요. 원래 저희 식구는 5식구 오순도순 사는 가족이었답니다. 다정한 어머니와 교육자 아버지까지 참 남부러울 것 없었죠. 주부로 지내던 어머니는 삼남매가 집에 돌아오면 늘 맛있는 밥과 간식까지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어요.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나중에 커서 꼭 어머니한테 효도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19살이 되던 해 암 투병을 하시다 세상을 떠나셨죠. 처음으로 느껴본 죽음은 어린 나이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엄마의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둘째 여동생이 고1, 막내 남동생이 중3이었으니까 아마 저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네 식구가 된 저희는 한동안 깊은 슬픔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식적으로 어머니 이야기하는 걸 피했어요. 괜히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슬퍼질까봐 서로 피했던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무언가 눈치채시고 삼남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일부러 엄마 얘기 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떠난 사람이라 해도 여기 우리와 같이 만든 추억이 있는데 마음껏 얘기하며 기억해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엄마 얘기를 피하고 안 하다가 엄마하고 있었던 추억마저 잊게 된다면 엄마도 너무 슬프지 않을까? 떠난 사람도 기억해줘야 우리 곁에 머무는 거야. 그때 아버지의 말에 저희 삼남매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걸 처음 겪은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인생 첫 깨달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안 곳곳 남아있는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어머니의 흔적을 추억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저희 곁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슬퍼하지 않고 학생 본분에 맞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길잡이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합격증을 가지고 어머니 납골당으로 가서 아버지와 같이 놓고 온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교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셨죠. 동생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어머니 기일이 되면 너도 나도 뭐하고 지냈는지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내 식구가 떠들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죽음이라는 무거운 현실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참된 어른이 되길 원했죠. 이런 희망을 안고 그저 성실하게 살다 보니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때 아버지는 저를 기특해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잘했다. 장남이 이렇게 잘 큰 거 보면
너희 엄마도 참 기뻐했을 텐데 아마 살아계셨으면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큰 거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그런 저를 꽉 안아주시면서 이제 막 사회로 나온 장남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만큼이나 동생들도 자기 몫을 알아서 잘 해내고 있었어요. 여동생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고 남동생은 공기업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었죠. 아버지는 저희들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현모 양처 같은 사람이 이상형이었죠. 그러다 한 친구가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이 있다면서 소개해 준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고 있었죠. 서로 가치관도 잘 맞았고 호감이 생겨 연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아내가 저희 집으로 인사 오기로 했던 전날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오빠 집으로 인사 갈 때 내가 아버님 집에서 요리 좀 해도 될까?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그냥 나가서 외식해도 되는데 뭐하러 그래? 아니야.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요리인데 이거라도 보여드리고 싶어. 솔직히 오빠네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이 많이 꿀리기도 하잖아. 그래서 나도 잘하는 거 하나쯤 꼭 보여드리고 싶어. 저는 아버지가 자산이 한 12억 정도 있었고 아내는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장인은 경비원, 장모는 주부, 처남은 핸드폰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워낙 아버지도 저도 집안을 따지지도 않았고 사람만 괜찮다면 아내 형편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이 꿀린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께 꼭 본인이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말렸는데 곧 죽어도 자기가 해야겠다고 우겨서 저는 아내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게 됐어요. 이걸 다 한 거야? 세상에나 꼭 출장 뷔페를 불러온 것 같아. 민준 씨가 도와줘서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민준이 엄마 살아있을 때도 꼭 이렇게 한 상 뚝딱 차려내고 그랬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식탁이 꽉 차는 건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진수성찬 같은 식탁을 보자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머니 이야기까지 하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여동생과 남동생도 음식을 먹으면서 아내 솜씨에 칭찬 일색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첫인상부터 점수를 제대로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식사를 끝내고 다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내를 보며 물었어요. 듣기로는 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다니신 지 한 2년 되셨어요. 정년 퇴임하고 잠시 쉬시다가 일하시는 거예요. 일이 힘드실 텐데 2년이나 하셨으면 대단하시네. 아버지가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여동생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첫인사를 왔다가 아버지한테 예쁨을 잔뜩 받고 갔어요. 아내가 집에 가고 나서도 오랜만에 집에 사람 사는 것 같다며 좋아하셨죠. 그런데 여동생은 살짝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런 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집안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주방에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러 갔다가 둘이 얘기해 보니까 오빠 여자친구는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었어? 그런 얘긴 처음 듣는데. 근데 뭐 어차피 애기 낳고 키우다 보면 일 그만두는 여자들 태반인데 뭐가 문제야. 나만 일 잘하면 되는 거지. 아내는 연애하면서
제가 고가의 선물을 해주려고 해도 귀엽고 사양하던 여자였어요. 친구들은 다 여자친구한테 고가의 선물 사다 바치는데 저는 아내가 하도 싫어하니까 그런 고가의 선물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가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아내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그 후 저와 아내는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여동생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막내 남동생이 암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때 이미 위암 말기라 병원에서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던 상태였죠. 그때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실에서 회복 중인 남동생을 보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저는 남동생의 손을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유난히 조카들을 예뻐했던 남동생은 아이들의 볼을 쓰다듬어 주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문병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안방으로 들어오면서 대뜸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도련님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나? 동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 안타깝게 됐지. 원래대로면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빨리 괜찮아져서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원래대로면 내년에 결혼하는 거였어? 와, 그 여자도 아깝겠다. 1년만 일찍 결혼했으면 보험금 다 그 여자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휴, 이래서 연애만 길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빨리 결혼해서 서류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아내가 무심코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술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였던 제 동생을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색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말이 좀 이상하다. 내 동생 아직 경과 지켜보는 중이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보험금이라니. 꼭 내 동생이 죽길 바라는 사람처럼 들려.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서류적으로 깔끔해야 서로 아쉬움도 없고 그렇다는 거지. 누가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말 실수한 거야. 이럴 때 더 말 조심해야지. 지금 온 가족이 다 남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몰라? 아버지도 요즘 밤잠까지 설친다는데 며느리가 돼가지고 보험금 타령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어? 왜 그렇게 생각이 짧어? 내가 미안해. 순간적으로 말이 헛나왔어.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갑자기 남동생을 두고 보험금 얘기를 하는 아내한테 저는 크게 실망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내는 말이 헛나왔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꼭 아내가 제 동생의 생명을 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엄청 불쾌했어요. 솔직히 가족이 아픈데 보험금 타령하고 있으면 충분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 아내와는 잘 풀었지만 남동생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제가 37살일 때 남동생은 그렇게 위암 말기로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또다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된 아버지와 저 여동생은 참 많이도 힘들었어요. 가족의 죽음은 2번 겪는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남동생의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저는 슬픔에 잠겨 힘들어했어요. 자식들 앞에서는 애써 웃어도 봤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동생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 가족상으로 신청하면 나오는 돈 있지 않아? 그거 신청했어? 괜히 기간 놓쳐서 받을 돈도 못 받지 말고 다 받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챙길 건 챙기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는 화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돈에 왜 신경을 써? 뭘 그렇게 화를 내? 당신 회사에서 나오는 부조금인데 그 돈 받아서 우리 생활비로 쓰면 되잖아. 어차피 도련님 치료비도 보험 처리했고 장례비도 아버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당신은 감정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동생이 죽었어. 그런데도 지금 그 돈을 기어코 받아다가 생활비로 쓰고 싶어? 내가 월급을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돈 타령인데? 당신 내 월급으로 딴짓하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왜 생활비에 보태 쓰자는 말 할 수 있어? 내가 무슨 딴짓을 한다고 그래. 난 그냥 당신이 받을 돈 못 받을까 봐 했던 소리지. 됐어. 당신 알아서 해. 당신 한 번만 더 내 동생 두고 헛소리 해봐. 나 그땐 정말 안 참을 거야. 저는 그때 정말 아내한테 크게 실망했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 아쉽지 않게 벌고 있었고 성과급, 인센티브까지 다 합치면 내 식구 먹고 살기 부족함 없이 넉넉했죠. 그런데 꼭 저 시점에 돈 타령을 하는 아내가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임원 승진을 목표로 업무적인 것과 따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 집안일과 돈 관리를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기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뱅킹을 열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제야 내역을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날짜를 보니까 하루도 돈을 안 썼던 날이 없는 겁니다. 죄다 무슨 레스토랑, 어디 옷가게, 신발, 가방, 전부 다 아내 물건들이었죠. 저한테는 맨날 애들 옷을 산다고 해놓고 다 자기 옷만 사고 있던 거예요. 화가 난 저는 안방에 있는 아내한테 가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거 다 뭐야? 그동안 내 돈으로 사치 부리고 다닌 거야? 제가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말하자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대기업 과장인데 내가 구질구질하면 되겠어? 그리고 이 근처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당신 회사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꾸미고 다녀야지.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인 줄이나 알아? 같이 일하는 사이 아니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직원들이 어떻게 알아?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뭘, 당신 임원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분수껏 맞춰준 거 아니야. 뭘 맞춰주는데? 나 앞으로 카드 알림 다 켜놓고 당신 어디 어떻게 쓰고 있나 다 볼 거니까 돈 막 쓸 생각하지 마. 그동안 당신 배려한다고 실시간 알림도 껐는데 당신 진짜 안 될 것 같다.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이제 정신 차릴게. 그게 감시하는 거지 뭐야. 당신 일하는데 방해될 텐데 뭐하러 그래. 사람이 배려를 해주면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나 다 보고 있을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잘못했다면서 그러지 말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이게 빈다고 될 일입니까? 임원을 목표로 하는 건 저인데 왜 아내가 사치를 하고 있나 이해가 안 갔죠. 그리고 본인이 꾸미고 다니는 게 왜 제 길을 살려준다는 건지도 참 답답했어요. 그 이후 저는 카드 알림을 켜놓고 아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알뜰살뜰 하다고 믿었던 아내의 씀씀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글쎄, 그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첫째한테 배달 음식을 먹이고 있던 겁니다. 점심에 가정주부가 뭐가 바쁘다고 애한테 배달을 시켜줍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길래 집으로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호야, 아빠야,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엄마 어디 갔어? 아, 엄마 방금 운동한다고 나갔어요. 엄마가 운동을 가? 아빠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어디로 운동 간다고 선호한테 엄마가 말하고 갔니? 엄마 쫄바지 같은 거 입고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로 운동 다녀요. 엄청 많이 갔어요. 그때 아들이 아내가 쫄바지를 입고 운동 갔다는 말에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배달 음식 시켜주고 본인은 필라테스를 하러 간 거였어요.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과의 전화를 끊고 아내한테 당장 전화하라고 문자를 남겼죠. 그런데 한참 뒤에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니 태연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 전화했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당신 미쳤어? 선우한테 배달 음식 시켜주고 지금 운동하러 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대체 어린이집 간 둘째는 어디에 둔 거야? 애들 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도 스트레스 좀 풀고 살아야지. 내가 우울증 와서 애들 막 때리고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아내는 갑자기 자기가 운동도 못해서 우울증이라도 오면 어떡할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애들을 볼모로 잡고 저한테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나서 아내한테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당장 둘째 데리고 집으로 가서 애들이나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운동 한 번만 더 가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아직 배울 수 있는 횟수 많이 남았는데 당신 대체 왜 그래? 잘 됐네. 생활비에 보탤 돈 필요하다면서 남은 횟수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돈 생활비에 보탰으면 되겠네. 그 필라테스 회원권 내일까지 못 팔면 당신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저는 아내한테 운동권을 당장 팔아 없애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정말 오죽하면 이랬겠습니까? 가정주부가 애들 내팽개치고 운동하러 가면 이것도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가 일하기 싫다고 회사를 무단 결근한 적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집안일 하는 아내 힘들까봐 저는 그동안 생활비 쓰는 거에 일절 간섭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를 믿고 살던 제게 돌아온 건 아내가 애들 내팽개치고 운동이나 하러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차라리 애들 숙제까지 다 봐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운동하러 간다고 했으면 저도 찬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낮 시간에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나이에 자기 운동이나 하러 다니는 아내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후 저는 아내한테 줬던 신용카드를 뺐고 새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넣어주기로 했죠. 그러자 아내는 제게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요즘 어떤 여자가 생활비를 이렇게 받아? 그냥 신용카드 한도를 낮추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아예 할부도 못하게 막아야 될 사람이야. 난 그동안 생활비만 쓰는 줄 알았는데 당신 무슨 할부를 그렇게 긁고 다닌 거야? 할부도 빚이야. 정신 좀 차려. 그래서 지금 나더러 체크카드를 쓰라고? 내가 이걸 들고 어떻게 다녀? 그럼 당신 나가서 돈 벌어와. 그럼 신용카드 만들 수 있겠네. 당신이 번 돈으로 펑펑 쓰면 나도 아무 말도 안 할게.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뻔뻔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체크카드는 못 쓴다고 우기더니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건 싫었는지 꼬리를 내렸죠. 그리고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가끔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는 아내를 너무 예뻐해서 손주들 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자주 오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 은퇴를 하고 쉬고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아내한테 용돈도 챙겨주곤 하셨죠. 그리고 용돈을 줄 때마다 아버지는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와. 집에서 애들만 보면 답답하잖아. 정말요? 저 나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랜만에 손주들 보고 있을 테니까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저녁도 먹고 와.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아버님 덕분에 숨통 트이고 사는 것 같아요. 애들 엄마가 편해야 애들도 잘 크지. 오늘 스트레스 풀고 와서 내일 애들이랑 더 잘 놀아줘라. 아내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보러 오는 아버지 덕분에 용돈도 받고 애들 걱정 없이 놀다 올 수 있던 거예요. 이런데도 제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내가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기업 임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아버지가 제일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지날 때였죠. 아내도 그때 사건 이후로는 돈을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어요. 체크카드에 매일 정해진 생활비가 들어왔으니까 더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긴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다녀왔던 날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님, 어디 아프신 것 같아. 주방 싱크대 물 끄는 것도 깜빡하시고 애들이랑 같이 놀이터 가려는데 TV도 그냥 켜두시고 나오시더라.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하네. 저는 왠지 걱정이 돼서 다음 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집이 어수선하고 어딘가 이상했죠. 평소 깔끔한 성격이었던 아버지였는데 물건이 제자리에 안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거예요. 특히 제일 이상한 건 애들과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큰일 났다 싶었죠. 초등학생이었던 두 아이들이 TV를 보겠다고 리모컨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애들도 지쳤는지 목이 마르다는 말에 아버지가 음료수를 꺼내러 가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기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리모컨 찾았다. 내가 어제 냉장고에 올려두고 깜빡했나 보네. 자, 할아버지랑 TV 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드디어 리모컨을 찾았다면서 좋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쭉 아버지 행동을 지켜보다 아무래도 치매 전조 증상인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지 치매 초기 같은데 당신이 당분간 좀 아버지 집에 가봐. 내가? 아무리 애들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내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 아직 멀쩡해 보이시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 치매는 저러다가 갑자기 심해지는 거야. 그동안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나 카드 좀 체크카드 말고 신용카드 줘. 아버님 집도 먹을거리 사다 같이 밥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두 집 살림이나 다름없는데 체크카드로 어떻게 써? 그리고 아버님 갑자기 병원 갈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모시고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게 100번 낫지. 저는 아내의 말에 다시 신용카드를 줬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당분간 아내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니까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다시 주면서 흥청망청 쓰면 다시 뺏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아내한테 신용카드를 다시 줬고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아버지는 잘 챙겼던 아내라 믿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도 아내를 엄청 예뻐하는 분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아내한테 아버지를 부탁한 걸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내가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하고 얼마 뒤 아버지 핸드폰 요금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3, 4만 원 정도 나오던 아버지 휴대폰 요금이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핸드폰을 바꾸면서 비싼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 봤더니 아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핸드폰이 고장나서 남동생 핸드폰 가게 가서 바꿨어. 기왕 사는 거 최신형으로 샀어. 미쳤어? 아버지가 그런 핸드폰이 왜 필요해? 치매 예방하는 차원에서 배우면 될 거 아니야. 당장 계약 철회해. 알았어? 저는 아버지가 고가의 핸드폰을 처남을 통해 개통했다는 걸 알고 잔뜩 화를 냈어요. 그러자 한참 뒤 처남이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매영,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개통 철회라뇨. 우리 아버지 그 핸드폰 쓸 정신 아니셔. 내가 잘 아니까 미안한데 그거 좀 철회해줘. 있는 것들이 더하다고 진짜 너무하네. 뭐? 나 지금 처남이랑 말씨름할 기분 아니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기 전에 얼른 철회해.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는 처남한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동안 처남 행실로 봤을 때 분명히 저희 아버지 정신이 없으니까 벗겨먹을 생각을 했을 게 분명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아이들 핸드폰 하나씩 해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최신폰을 팔려고 하길래 거절한 이후로 처남과의 사이가 서먹했어요. 이런 상황에 제가 처남을 믿고 거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핸드폰 계약을 철회하고 아버지 연령에 맞는 핸드폰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혹시 혼자 길이라도 잃어버리실까봐 목에 핸드폰을 걸어드렸어요. 제발 그런 일은 없길 바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정신을 놓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뵈러 집에 갔는데 대문은 열려 있고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뒤져봤는데도 없길래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자 낯선 분이 전화를 대신 받더니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정신없이 달려간 곳에 아이처럼 웃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집 밖으로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민준아, 네 엄마가 오늘 시장을 봤는데 오늘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해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래. 엄마가 어떻게 와요? 내가 다 통화했어. 오늘 온다고 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화내서 죄송해요. 우리 얼른 집으로 가요. 네 엄마 온다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짐이 무거워서 집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집에 가요, 아버지. 그날 아이 같은 얼굴로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셨어요. 점점 최근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죠. 치매가 오면 자신이 가장 행복했을 때로 돌아간다고 하던데 아버지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혼자 길을 헤매는 동안 아버지 집에 가기로 했던 아내의 행방이 묘연했어요. 결국 뒤늦게 나타난 아내는 아버지가 실종될 뻔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날 아내와 한바탕 싸웠고 아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요양병원에 자주 가보겠다며 약속을 하고 일단락됐습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말로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매일같이 갔습니다. 제가 주말에 들려보니 아버지는 이제 저도 못 알아보는 상태였죠.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서 저 왔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요? 나 알아서 인사하는겨? 아버지, 저 큰아들 민준이에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무리 제 이름을 말해도 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한참을 얘기하다 저는 결국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저를 따라 나와 이렇게 말했죠. 요새는 따님 이름도 모르세요. 얼마 전에 따님이 사이랑 왔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또 자식들 다 가고 나면 저한테 그렇게 옛날 얘기를 하세요.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삼남매가 바깥 음식도 안 먹고 집밥 좋아했다는 얘기요. 아버지는 5 식구가 있던 때를 회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닦는데 간병인이 제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아버님 뵈러 오면 그렇게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몇 시간씩 혼자 병실에 있어요. 안에서 아버님 병간호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보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화내는 것처럼 들리던데 우선 알고만 계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간병인의 말에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내한테 낮에 간병인에게 들은 얘기를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보러 가면 얼마나 있다 와? 2~3시간 정도? 왜? 아버지랑 무슨 얘기를 하길래 그래? 혹시 소리도 질러? 아니, 아버님이 나도 못 알아보실 때가 있으니까 내 얘기하다 그런 거.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런다고 기억하시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주의하겠다면서 말했죠. 그렇게 몇 달을 더 아내는 꾸준히 아버지 병원을 찾아갔어요. 어차피 간병인도 있어서 그렇게 갈 필요 없다고 해도 가고 있었죠. 아버지가 워낙 아내를 예뻐했으니까 가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자주 가는 아내에게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주로 주말에 아이들과 갔었는데 그때는 간병인한테 물어도 별다른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슬퍼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빈소가 차려졌고 저와 여동생은 눈물만 흘렸죠. 그때 마지막까지 아버지 곁을 지켰던 아내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어요. 여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내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할 만큼 했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아버지 보러 가주셔서 고마워요. 전 일 때문에 자주 가보지도 못했는데 나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제가 울컥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울다 지쳐 실신했는데 빈소의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간병인이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간병인은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 속지 마세요. 다 쇼예요. 저 양심 고백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양심 고백을 하겠다는 간병인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간병인을 보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와서 왜 이러세요? 제가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저 며느리가 아버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고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그동안 저한테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다 녹음해 놨어요. 그러자 그 순간 실신한 줄 알았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간병인을 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미쳤어? 당장 그거 못 꺼? 그때 옆에 있던 여동생이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아내를 꽉 잡고 안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간병인은 녹음기를 켰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상상도 못할 대화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아내가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통장 비밀번호 말하라고요. 며느리한테 돈 좀 줄 수 있잖아요. 통장에 돈 많다면서요. 제발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좀 알려줘요. 통장도 이미 제 손에 있으니까 번호만 말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정신을 놓는 사이 통장을 챙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아내가 아버지한테 요구한 금액이었죠. 저 평소에 정말 잘한 거 아시죠? 1억만 쓸게요. 이번에 사고 제대로 쳤는데 이거 못 막으면 저 이혼당해요. 아버님 아들 인생에 이혼남 딱지 붙이고 싶어요? 얼른 말해요. 그러자 아내는 아버지 팔을 잡고 흔들기라도 하는지 아버지는 라는 겁에 질린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2, 5, 7, 3, 2. 결국 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말하자 아내는 신이 난 목소리로 병실을 바로 나가버리는 것 같았죠.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당장이라도 아내 뒤통수를 치려 했는데 간병인이 다음 녹음을 틀어줬어요. 아버님, 지금 장난해요? 비밀번호가 틀렸잖아요. 벌써 2번이나 틀려서 1번 남았다고요. 제대로 좀 말해요. 이러지 마라. 나 좀 놔줘. 아버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놔달라고 외쳤어요. 절규에 가까운 아버지 목소리가 듣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간병인은 그동안 자기를 계속 나가 있으라고 하는 아내가 너무 수상해서 녹음기를 설치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와 아내만 있는 병실인 줄 알고 아버지를 협박했던 겁니다. 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여동생이 붙들고 있던 아내 앞으로 가서 뺨을 내리쳤어요. 한 대 맞고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아내를 보면서 반대쪽 뺨을 또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게 애원하듯 말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정말 돈이 급해서 그랬어. 그리고 나 그동안 집에 헌신했는데 1억은 줄 수 있잖아. 나 그 정도 권리 있다고 생각했어.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 있잖아. 우리 아버지 장례 끝나면 그 다음은 네 제삿 날인 줄 알고 있어. 알았어? 그리고 당장 나가.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서 쇼를 해. 저는 아내를 잡아 끌어서 장례식장 밖으로 끌어냈어요.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길래 머리채까지 잡아 장례식장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짜 그때는 아내 울부짖는 소리보다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던 소리가 제 귀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저는 간병인에게 녹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쓰고 다녔던 돈을 다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제 돈으로 다단계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단계를 추적해 보니까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대표라는 걸 알게 됐죠. 아는 경찰 친구한테 다단계 업체 이름과 박 부장을 물어보자 바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그 박 부장 그놈 완전 제비새끼야. 유부녀 아가씨 할 거 없이 죄다 꼬신다고 이빨린 말로 꼬셔놓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박 부장은 사라지고 빚만 몇 억이 남는 거야. 그 수법으로 엄청 등쳐먹고 교도소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 친구의 말에 저는 딱 퍼즐이 맞춰졌어요. 아내는 다단계를 하다가 박 부장한테 딱 걸려서 1억이라는 빚이 생겼던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 집까지 두 집 살림한다고 저한테 통장에 카드까지 받아가 놓고 1억이나 되는 돈을 사기꾼한테 쓰고 있던 거예요. 게다가 대출까지 끌어다 쓴 내역도 있었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내가 타고 다니던 차 블랙박스를 전부 뒤져봤더니 한 5달을 박 부장과 붙어 먹었다는 걸 알게 됐죠. 죽어라 번 돈이 저런 제비새끼한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거실에 있는 아내한테 가서 휴대폰을 뺏었어요. 그리고는 아내한테 당장 비밀번호를 풀라고 했죠. 그러자 아내는 어쩐 일로 머뭇거리며 풀어주더군요. 근데 휴대폰을 보니까 통화 기록, 문자, 사진 전부 지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말했죠. 이거 지운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미 블랙박스에 둘이 놀아난 거 다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 나 한 번만 봐줘. 나도 돈 좀 벌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사기일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바람핀 거 아니라고. 블랙박스 보여줄까?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더러운 손 저리 치워. 저는 아내를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휴대폰을 사설업체에 맡겨서 아내가 삭제한 내역을 복구시켰어요. 그 내용은 정말 다시 쓰기도 싫을 만큼 역겨웠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와 이혼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박 부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위자료 소송도 같이 했죠. 여자 등쳐먹기로 유명한 박 부장이 또 잡히자 그 다단계 업체는 폐업을 하고 사라졌어요. 여기저기 기사도 나서 한동안 동네가 시끄러웠죠. 그 과정에서 제 아이들은 사실을 알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할 사실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혼 후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지만 아이들은 한동안 큰 충격 속에 살았죠. 그렇게 아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아내는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절 찾아왔지만 저는 절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특히 첫째 아들은 아내가 찾아오면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제 엄마도 아니야. 제발 다시 오지 마. 난 이제 엄마 안 보고 싶어. 아내는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이 했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큰아들의 외침을 듣고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도 아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지금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는 임원이 되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주말에만 아빠 노릇을 했어요. 그게 지금 와서도 참 후회스럽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다정한 아빠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일을 줄이고
평일 저녁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결국 아내가 버림받은 건 가족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자신을 아꼈던 아버지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자기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거야말로 자기 무덤 파는 일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싶습니다. 결국 스스로 탐욕을 부리다 몰락했다고 생각해요. 게으른 놈이 짐을 많이 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지나치게 많으면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것 같아요. 전 아내가 딱 그런 꼴이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지난 충격에서 많이 벗어나서 예전처럼 활기차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사도에서 각자 방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죠.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는 하는데 엄마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는 걸 보면 그동안 엄마 정도 모르고 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제가 아이들에게 2배로 사랑을 주며 키우려고 해요. 살아보니까 가족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